안녕하세요. 텔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텔류 디자이너 지아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바자렐리 이야기입니다. 빨려 들어가는 듯한 잔상, 망막의 과부하가 가져오는 시각적 착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바로 20세기의 새로운 미술 시대를 창조한 빅토르 바자렐리의 옵 아트입니다. 바자렐리는 어디에나 있다. 들어보셨나요? 옵티컬 아트를 줄여서 옵 아트라고 부르는 하나의 미술 양식인데요. 착시 효과인 줄만 알았던 이미지들이 사실은 추상 미술의 한 분야인 옵 아트였어요. 빅토르 바자렐리는 헝가리 출신의 화가인데요. 33년 만에 원화로 한국을 찾아온 전시입니다. 강렬한 색과 빛의 어둠의 대비, 끝없이 환영이 연속되는 느낌. 빅토르 바자렐리의 그림은 뭔가 강렬한 끌림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은 컴퓨터 화면 속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방문해서 원화가 주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직접 느껴보시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지만 빅토르 바자렐리가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창시를 했습니다. 손으로 채색을 했다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고요. 오직 220가지의 색을 작품에 사용해서 기하학적 형태 시스템을 설계해서 작품을 구성하고 제작을 했는데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인 220가지 색만 사용해서 그렸다고 해요. 컴퓨터의 정보가 0과 1로만 받아들여지잖아요. 0과 1의 흑과 백, 색상과 모양에 일정한 코드를 부여해서 작품을 제작을 한 거죠. 이 빅토르 바자렐리의 이러한 회화 방식은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의 예술로 발전이 됩니다. 현대과학이 꽃피우던 시기에 바자렐리는 물리학, 수학,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작품 세계에 녹여내는데요. 유클리드의 기하학 규칙, 요하네스 케플러의 큐브 법칙, 무할의 효과, 게슈탈트 심리학, 헤르만 격자 같은 착시를 작품에 적용해서 예술, 과학, 수학의 결합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수학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으면 수학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이거를 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을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된 걸 읽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문화권의 그 언어 그 자체로 소설을 이해를 한다면 더 아름다울 텐데 아니면은 이 작가의 내면 세계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 예술작품을 이해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역사에 예술에 이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레다라는 그림에서 당대의 과학이론을 담은 원자 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니면 팝아트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있는데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국내에서 눈물 흘리는 여자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쇄 망점. 요즘에는 인쇄 기술이 좋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돋보기나 루페 같은 확대경을 통해서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을 보면 동그란 망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 기술의 인쇄 망점이 만화책에다가 표현이 돼서 대중예술을 화폭에 담으면서 인쇄 망점을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대중예술을 미술관으로 초대한 작가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인데 그 당시에 기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죠.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수학적 근거에서 증명하기도 해요. 보통 우리 예술은 느끼는 거다. 뭔가 감성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3차원의 현실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그 입체적인 그런 세상을 2차원의 평면 공간 안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실제처럼 보이게 해야 되는 게 원근법이거든요. 현실 공간을 2차원 평면인 화폭에 담는 방법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예요. 브루넬레스키의 이런 방법을 이후에 화가들이 활용을 해서 비례법,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세잔, 폴 세잔이 사진기 카메라가 발명이 되고 세잔이 다양한 시점을 하나의 화폭에 담는 시도를 했죠. 대표적인 사과 그림, 탁자 위에 올려진 사과 접시는 위쪽을 솟아있는데 초록색 병은 앞쪽을 보는 시점을 그린다던가 이런 다양한 시점을 새롭게 고안을 해서 예술로 탄생을 시키고 이는 이후에 피카소의 큐비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예술은 과학과 기술에 밀접한 연관이 그동안 있었어요. 카메라가 발명이 되고 화가들이 본인이 이전에는 귀족들의 초상화를 똑같이 그려내거나 신화를 완벽한 재현으로 인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살았다면 카메라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의 전환, 새로운 관점의 전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창의성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생각을 해낸 거니까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함으로 인해서 예술이 더 급진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 더군다나 이 미술과 디자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빅토르 바자렐리의 오바트의 이 컴퓨터 그래픽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디자인 이론에도 많이 적용하기도 하고 게슈탈트 심리학 같은 걸로 이용해서 많이 응용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예술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영향을 받는 디자이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융합이 돼서 오늘날의 현대의 문명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생성 AI 기술이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AI로 브랜딩하다 책을 작년에 집필을 해서 내놨는데 2022년도 12월이었죠. 그때 대중한테 챗 GPT가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어요. 너무나 쉬운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컴퓨터한테 질문을 하면 얘가 사람의 언어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때 나오자마자 챗 GPT를 바로 사용을 해보고 그 사용해본 결과물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입을 해봤거든요. 디자이너 또는 브랜딩을 하는 기획자의 관점에서 생성 AI 기술을 이걸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한번 대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출판으로 연결이 돼서 그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각자 갖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생성 AI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디자이너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대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새로운 창의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바로 이 시점에 생각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죠. 저는 그 해답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미드저니도 써보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써보고, 달리도 써보고, 챗GPT도 써보고, 젠 AI도 써보고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면 얘네들이 학습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또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AI 쓰고 저 상황에서는 이 AI 쓰고 일단 써봐야지 답이 나오니까.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AI가 너무 많다는 데 있어요. 너무 많아. 검색해보면 또 다른 게 나와 있고 다른 게 나와 있고 그거를 내가 다 써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생성 AI들을 어디에 활용을 하려면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를 먼저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들이 좀 있으실 건데 저는 그 해답이 이 예술에 있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이미지를 실체화시키는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SF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SF 소설을 내가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SF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SF 소설, 요즘 SF 소설의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오늘날의 사회. 인공지능이 빼앗은 사람의 자리.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담은 소설들을 읽다 보니까 문학을 쓰는 소설가가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이렇게 다양한 눈으로 예견할 수 있구나. 예를 들자면 메리 셸리가 썼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책을 보더라도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이 아니잖아요.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이죠. 원하지 않았던 아주 혐오스러운 생명체를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고안을 해내고 그 괴물이 박사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의 짝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다양한 과학 소설 같은 거를 읽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처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가짐 같은 거를 좀 알아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과 동시에 과거의 예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는 창의적인 분야인 것 같지만 그 창의성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과학기술에 이겨내는, 대응하는 그런 생각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토르 바자렐리의 이런 과학의 이론을 토대로, 수학의 이론을 토대로 예술성을 창조한 것도 이전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옵티컬 아트라고 하는 오바트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거,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생각하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 전시를 통해서 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보는 관점과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생성 AI 기술이 나온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능력을 개발을 하고 키워나가야 할지 그런 관점을 좀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답이 사람다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 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관점을 찾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다움, 나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게 서로 좀 이렇게 융합이 되면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약간 창의적인 생각들이 좀 생길 거란 생각을 했고요.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여러 디자인 공부했던 분들이 그냥 단순히 툴 공부를 떠나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